엄마는 정말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야. 엄마는 늙으셨는데 얼마나 더 살 수 있어요? 엄마는 내가 가족을 구하는 것을 돕는 대신 이 쓸모없는 벽돌 더미를 왜 계속 붙잡아 두세요? 무덤에 안기려고. 입 다물어. 지훈아. 이 쓸모없는 격돌 더미는 내 인생 전부야. 내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엄마를 현금 인출기로만 생각한다면 다시는 엄마라고 부르지 마.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강남에 산다.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내 아파트는 한때 가장 큰 자랑거리였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가족 갈등과 상처의 근원이 되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 앞에 서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목소리를 되찾고 파란만장한 여정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서울의 화려한 중심지라고 불리는 강남에 사는 62세의 하는 자라고 합니다. 낮에는 차량으로 붐비고 밤에는 고층 빌딩의 불빛이 하늘을 비추는 곳이다. 한간히 내려다 보이는 27층 아파트에서 30여 년을 살았다. 이 아파트는 현재 13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지만 나에게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만은 아니다. 남편과 제가 함께 우리의 기억의 일부와 연결된 것처럼 각 격돌과 집을 짓는 곳입니다. 나는 우리가 여기에 이사한 날짜를 분명히 기억한다. 그것은 1992년 4월이었다. 당시 한강변을 따라 벚꽃이 만발해 있었고 당시 매우 젊었던 남편은 이곳이 우리가 결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이 창문에서 노을을 바라보자. 우리가 늙을 때까지. 안타깝게도 그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를 끝없는 약속과 함께 남겨두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꼭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남편이 압구정 근처의 작은 애완동물 가게에서 데려온 삼색 고양이인 나비씨가 있습니다. 나비는 이제 늙고 게으르며 아침 햇살이 비치는 잠과 소파에 몸을 말기를 좋아한다. 나비 외에도 나는 조용한 친구처럼 푸른 화분을 돌보기도 한다. 나는 가지치기, 물주기, 아파트의 평화로운 공간에 퍼져있는 샘을 느끼는 것을 좋아한다. 남편의 기일이나 내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나는 종종 옛 친구 몇 명을 집으로 초대한다. 그들은 내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 친절한 이웃, 때로는 돌아다신 친한 친구의 딸들이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식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오래된 이야기, 남이섬에서 함께 소풍을 가거나 눈 내린 곳에서 소주를 마셨을 때의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 기억들은 멀지만 항상 따뜻하다. 그리고 매일 저녁 도시가 드문드문 조용해지면 나는 종종 국화차를 타서 큰 창가에 앉아 한단을 가로지르는 다리에서 나오는 불빛을 바라보곤 했다. 때때로 남편과 지난 세월을 조용히 생각하지만 슬픔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짧더라도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에 가벼운 뇌졸중을 겪은 후 저는 모든 것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는데 베란다에서 화분을 가꾸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때 나비가 야옹하고 계속 울면서 경보를 울리듯이 내 다리를 뛰어다녔다. 깨어났을 때 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훈과 수진이 주변에 있는 병원에 누워 있었다. 의사는 내가 제때에 데려온 것이 행운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또한 조심하지 않으면 또 다른 뇌졸중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날부터 저는 노후와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안정돼도 지훈과 수진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다. 지훈은 어려서부터 효자였고 남편이 죽은 후 항상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었다. 현재 강남에서 기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용인의 아내와 막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지훈은 자주 전화를 걸어 주말에 가끔 온 가족을 데리고 나를 방문한다. 하지만 아들, 남편, 아버지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지훈은 부담스럽다는 것을 이해한다. 제가 퇴원한 지 몇 주 후에 지훈이가 서류철을 들고 저를 보러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자리에 앉아 아이가 저를 도와줄 상근 가정부를 찾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걱정 안 해도 돼. 수진이와 내가 비용을 부담할게 라고 지훈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의 목소리에 피곤함을 느꼈다. 나는 단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더 무겁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훈이가 엄마와 개인 가족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싶지 않아요. 잊지 못할 또 다른 사건은 최근 지훈이의 생일 가족 모임이다. 만찬에서 모두가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수지는 갑자기 나를 강원도의 한 고급 요양원에 입원시키는 것에 대한 고려를 언급했다. 그녀는 교묘하게 그곳엔 좋은 의료 서비스, 깨끗한 환경이 있고 나는 또래 친구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관심 뒤에는 내가 그녀의 가족의 성장을 방해할까봐 두려운 수진의 걱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지훈은 애써 사태를 진정시켰지만 아들의 가슴에서는 쥐어뜯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 저녁 이후 나는 혼자서 서울 근교의 한 요양원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곳은 정말 깨끗하고 조용했다. 나는 마당에서 채수를 두고 있는 연년 노인을 만났고 어떤 노인은 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황연한 긴 복도에 서 있자니 왠지 한기가 느껴졌다. 여기 오면 정말 마음이 편할까? 아니면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내 자신을 강요할까? 요즘 저는 단지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을 위해서 천천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짐이 되고 싶지는 않지만 수년 동안 쌓아온 삶의 의미를 잃고 싶지도 않습니다. 모든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가족, 갈등이나 거리가 있든 상관없이 항상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나도 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서울이 초겨울 찬바람을 겪고 있을 때인 7시경 집에 도착했다. 따끈따끈한 호떡과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배 따뜻하게 먹어. 지훈이 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그때 알아차리지 못한 표정으로 약간 긴장했다. 나비는 의자에 뛰어올라 환영하듯 지훈의 손에 머리를 비비고 나는 의자를 당겨 아이를 앉혔다. 우리는 빵을 먹고 술을 좀 마시고 날씨와 손자의 학교에 대해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지훈이 멈춘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더 진지해졌다. 엄마, 하고 시작했죠. 낮은 목소리로 저랑 의논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말이 저를 멈추게 했고 손에 든 막걸리도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지훈은 현재의 내 건강 상태로는 아이와 수진이 나를 혼자 살게 하는 것이 불안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엄마가 나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동의한다면 너의 가족은 엄마와 함께 살기 위해 여기로 이사할 수 있다. 엄마를 잘 돌볼 것을 약속해. 엄마가 걱정하지 않게. 나는 내 아이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착잡했다. 남편과 제가 웃고 다투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제 인생을 담은 아파트입니다. 그것은 재산일 뿐만 아니라 소중한 기억의 일부이기도 하다. 근데 지훈이도 맞아. 나 늙어가고 있어. 혼자 살기가 정말 쉽지 않아. 아들의 눈을 보니 진심이었지만 약간의 압박감도 담겨 있었다. 그 다음 주 내내 나는 끊임없이 생각했다. 다음날 수진이 전화를 걸어 지훈의 말을 부드럽게 되뇌며 엄마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심시킨다. 우리 가족은 더 가깝고 편리할 거야. 하지만 저는 그 관심 뒤에는 제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다른 의도들이 있다는 느낌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동의했을 때 지훈이랑 수진이가 생각보다 빨리 이사 왔어요. 불과 2주 만에 그들은 모든 가구를 옮기고 내 손자의 웃음소리도 가져와서 아파트를 더욱 분주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변화는 또한 많은 예상치 못한 것들을 수반한다. 어느 날 부엌에서 수진이 지훈에게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고 기분이 좋지 않은 목소리로 이 아파트는 정말 수리가 필요해.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친구들을 초대해서 놀릴 때 비웃을 거야. 탈 생각 없으세요? 그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평생 붙어 다녔던 아파트가 이렇게 화제가 될 줄은 몰랐다. 그러던 중 제가 남편의 오래된 물건들을 넣을 작은 캐비닛을 하나 더 주문하자고 제안했을 때 수진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약간 불편한 눈빛으로 엄마, 오래된 물건인데 좀 치울까? 아파트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곳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것 같다. 며칠 후 나는 바로 내 집에서 답답함을 느꼈다. 손자는 즐겁게 뛰어다녔지만 그 웃음소리는 내 마음의 공허함을 떨쳐내지 못했다.
저는 제 결정이 옳은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손주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지만 현실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 어쩌면 제게 필요한 것은 단지 그들의 존재가 아니라 소속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전히 이 공간에 있다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지훈이가 늦게 퇴근하고 수진이가 아이들과 바쁜 저녁이면 나는 다시 창가에 앉아 먼 도시의 불빛을 바라본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견아를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침묵해야 할까요? 대답은 여전히 내 마음 어딘가에 숨어 있으며 분명하지는 않지만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지난달 아파트 분양 절차를 마친 수지는 갑자기 달라졌다. 일과 아이들로 바쁜 며느리로부터 그녀는 이제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매일 아침 그녀는 내 방에 나타나서 꿀이 섞인 따뜻한 물 한 잔과 혈압계를 가져온다. 엄마, 혈압을 재요. 의사가 자주 검사하라고 했잖아. 라고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은 내가 잊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다. 처음에는 수진 씨의 관심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녀는 또한 의사들이 매우 헌신적인 강남의 한 대형 병원에서 진료 일정을 잡았다. 그녀는 영양가 있는 식단을 철저히 준비해서 내가 좋아하지만 건강에 좋지 않을 수도 있는 매운 김치나 진한 설렁탕 같은 음식을 조심스럽게 제거했다. 엄마,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짜고 매운 음식은 자제해야 한다. 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진심 어린 관심을 느꼈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약간 지나쳤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출장 갔을 때 수진이가 나를 부엌으로 불러내렸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기능성 식품과 비타민이 놓여 있었다. 엄마, 이것은 칼슘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것은 심장에 좋습니다. 엄마, 규칙적으로 마셔요. 라고 그녀가 각 종류를 자세히 설명했다. 나는 고맙게 웃었지만 내 마음은 갑자기 답답했다. 그녀가 한 모든 일이 옳고 나에게 좋지만 왜 나는 매 순간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낄까? 어느 날 수진이 갑자기 금융통제권 환수를 요청하자 내 불안감이 커졌다. 엄마, 이제 더 이상 돈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관리하려면 엄마가 쉬기만 하면 된다. 나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돈을 제대로 쓰겠다고 다짐했다. 그 말이 나를 진정시켰다. 그렇게까지 삶을 관리할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수진의 단호한 눈빛에 나는 내심 의심이 일기 시작했는데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달 수진은 휴가를 보내기 위해 고향인 전주로 저를 데려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곳은 공기가 맑아서 엄마가 더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우리 일주일만 가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나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러나 여행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다. 막상 도착하니 수진이 휴양지라고 부르는 집이 사실은 자기 가족의 오래된 집임을 알게 됐다. 그녀는 그곳에 있는 동안 자주 나를 혼자 내버려 두었고 개인적인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핑계를 댔다. 조용한 분위기와 지훈의 부재가 나를 불안하게 한다. 절정은 어느 날 저녁 우연히 수진의 전화를 받았을 때였다. 엄마가 계속 이렇게 약하다면 아파트를 팔아서 더 작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관리하기 쉽습니다. 라고 그녀는 전화로 누군가에게 말했다. 그 말이 나를 현기증 나게 했다. 어쩌면 수진의 자상함은 효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울로 돌아오면서 수진과 더 거리를 두기 시작했지만 한 지붕 아래 사는 게 쉽지 않았다. 저는 제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어디로 매달려 빠져나갈지 모르는 강렬한 흐름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처럼 갇혀있는 느낌이었다. 비가 온다는 신호인 토요일 오후였다. 지훈이가 손자를 학원 데려다 줬는데 수진이가 친구 만나러 나가야 된다고 해서 나는 집에 혼자 있고 손자의 장난감과 지훈이의 서류로 인해 오랫동안 어수선했던 거실을 청소하기로 결정했다. 먼지를 털기 위해 수진이의 책상에서 잡지 뭉치를 끌어내렸을 때 갑자기 명함이 떨어졌다. 그 명함은 작고 흰색이며 최민석 노인의원원 상담사라는 눈에 띄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
주소는 서울에서 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강원도에 있다. 나는 심장이 누군가에 의해 꽉 막힌 것처럼 느끼며 조용히 서 있었다. 나는 명함을 들고 몇 분 동안 그것을 응시했고 일련의 질문으로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수진이는 왜 이 명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누군가가 준 건가요?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해요. 그녀가 호기심으로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마도 이것은 친구나 친척과 관련된 일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내 일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근 수진의 행동 변화, 아파트의 전원이나 고향에 휴가를 보내겠다는 넌지시 비치는 말들이 모두 갑자기 완벽한 퍼즐 조각처럼 뭉쳐졌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돌아왔을 때 나는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지훈이 물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좀 피곤해 보여요. 가벼운 두통이 있었다며 웃기만 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지훈이가 저 명함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나는 남자와의 관계에 상처를 줄까 봐 감히 직설적으로 묻지 못했다. 대신 나는 은근히 더 신경을 썼다. 며칠 뒤 나는 그녀가 요리를 하는 동안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아, 내 책상 위에 요양원 상담원의 명함이 있는 걸 봤어. 너 왜 갖고 있어? 그녀는 약간 멈칫했으나 곧 냉정을 되찾았다. 아, 그거 내 친구한테 줬어. 여기 좋다고. 그들은 노인들을 위한 훌륭한 위로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를 어디로 데려갈 생각이 없었어요. 대답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수진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피하고 외면한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 다음날 저녁, 나는 종종 뒤척이며 아파트를 이전하기로 한 결정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인지 궁금해했다. 나는 내 삶을 통제할 방법이 없이 우연히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겼을까 두렵다. 절점은 지훈이 집을 비운 어느 날 수진이 서류 뭉치를 가져왔다. 그녀는 그것이 업무 서류라고 말했지만 나는 우연히 표지에 장기적인 관리 및 자산 전환 계획이라는 흐릿한 문구가 적힌 것을 보았다. 감히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고 마음이 무거웠다. 저는 마치 지하의 파도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고 언제 그것이 닥칠지 몰랐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는지는 알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족이 안식을 깨지 않고 솔직하게 지훈과 마주할 수 있을까? 아니면 큰 바다 한가운데 노를 젓는 잦은 배처럼 조용히 나를 보호할 방법을 찾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믿음이 한계점까지 시험받고 있는 것일까? 다음 날은 쌀쌀하고 공기가 맑았지만 어젯밤의 생각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나는 거실에 앉아 녹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마실 수 없었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저희 오랜 이웃인 김 여사입니다. 새로 만든 떡을 한 접시에 담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서 분자, 내가 너무 많이 만들어서 연니한테 맛보게 해줘. 김 여사는 항상 가볍고 은밀하며 좀처럼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녀가 머뭇거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의 눈빛이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다. 몇 가지 일반적인 안부 질문 후에 그녀는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은자, 언니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데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침묵했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김 여사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다. 전날 복도를 따라 걸었을 때 우연히 수진이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양로원 이야기를 꺼내면서 비용에 대해 상담하는 것 같았다.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녀는 당신에 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마치 경종을 울리는 것 같았고 내 마음을 똑바로 때렸다.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하고 어색하게 미소 짓는다. 잘못 들으셨나 봐요. 수진 씨가 업무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저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김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은자 씨, 항상 가족을 신뢰하는 건 알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조심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끔은 너무 순수하면 안 돼요. 김 여사가 떠나자 나는 혼자 앉아 찻잔을 옮겨준 떨리는 손이 식었다. 그녀가 한 말은 수진의 책상 위의 명함부터 재산 전환 계획, 서류,
그리고 수진의 달콤하지만 의미심장한 제안 등 최근 이례적인 일들을 모두 떠올리게 한다. 이 모든 것이 점점 더 조여오는 그물 같아서 나는 숨을 쉴 수 없다. 그날 밤 수진이가 집에 왔을 때 저는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최근에 강원도의 요양원이 좋다고 들었어. 너 그런 곳 알아? 그녀는 약간 멈칫했지만 빠르게 대답했다. 아, 맞아, 엄마. 내 친구도 한 곳을 소개한 적이 있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마음은 안심해. 항상 내 가족이 있잖아. 대답은 그럴듯하지만 자연스러움이 결여되어 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남편이 믿었던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제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훈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진 않지만 진짜 무슨 일인지 모른 채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두렵기도 하고 결심하기도 했다. 제 삶, 이 집, 그리고 제게 남은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 중 누구도 그것들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10시경, 집은 조용하게 가라앉았고 격에서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남았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지만 머리는 맑게 개운한 채 거실에서 지훈과 수진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기회를 기다렸다. 그들은 내가 잠든 줄 알고 목소리가 평소처럼 억제되지 않았다. 형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은은하면서도 다급하게 울렸다. 어머니가 나이가 들수록 위험은 더 커집니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까요? 너도 있고 너도 있고 아이 돌보는 것도 있고. 지훈은 침울한 목소리로 한숨을 쉬었다. 알아. 하지만 엄마는 이 아파트를 너무 사랑해서 억지로라도 떠나게 하면 거절할 거예요. 수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대답했다. 엄마에게 그것이 할머니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해요. 실버타운은 이상적인 장소이다. 의료지는 7월 24일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이다. 그곳에서 엄마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친구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할머니를 이 아파트에 혼자 영원히 머물게 할 수 없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메었습니다. TV 광고를 들은 적이 있는 서울 근교에 위치한 고급 요양원이다. 그곳은 아름답고 편리하지만 더 이상 돌봐줄 사람이 없는 노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종착지로 여긴다. 내가 항상 사랑했던 효도하는 아들 지훈이 나를 끼워주기로 선의하다니 믿을 수가 없다. 하지만 엄마가 도미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라고 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고집이 세서 나는 할머니가 듣지 않을까 걱정된다.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차가운 어조로 수지는 살짝 웃었다.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능숙해야 한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겼고 모든 일은 이제 시간일 뿐이다. 우리는 할머니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누군가 방금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다. 내 마음은 고통과 분노와 배신감 사이에 뒤엉켜 있었다. 알고 보니 그들이 하는 일은 수진의 세심한 배려부터 지훈의 달콤한 힌트까지 모두 내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파트를 이전하는 것이 큰 실수이고 이제 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잃었나요? 그날 밤 저는 잠도 못 자고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지훈과 수진이와 직접 대면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 우리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나를 대신해서 쉽게 결정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다. 나는 아마도 김 여사 혹은 심지어 남편의 예전 변호사였던 가족 외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행동하지 않으면 집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남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파괴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깊은 밤의 고요 속에서 그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다음 날, 내 마음처럼 흐린 날, 나는 계속 침묵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하루 종일 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갈등을 즉시 폭발시키지 않도록 질문하는 방법을 반복해서 생각한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을 때 나는 지금이 적게 하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 식사는 상당히 정상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고, 지훈은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수지는 아들의 학업 상황을 물었다. 하지만 저는 대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제가 하려는 말에 집중합니다. 모두가 거의 식사를 마쳤을 때 나는 테이블 위에 명함을 올려놓았고 시선은 둘 다에게로 향했다. 두 말이 설명해 줄 거 있어? 나의 질문은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커다란 종소리 같았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고 눈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수지는 거의 주춤하는 사이 손에 든 젓가락도 움직임을 멈췄다. 손자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듯 멍하니 주위를 두리번거릴 정도로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엄마, 이거. 수지는 당황하며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눈빛은 피했다. 그냥 혹시나 해서요. 만약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혹시, 수진아, 내가 내 자신을 돌볼 수 없을 것 같아? 아니면 엄마가 나를 그렇게 급하게 만들었던 일을 한 거야? 나는 목소리의 상처를 억제할 수 없었다. 이때 상황이 심각해짐을 느끼는 듯 서둘러 목소리를 낸 지훈은 엄마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알지만 나와 수지는 엄마에게 최선만 원한다. 엄마는 이제 이 나이이고 건강상의 위험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무슨 일 있으면 엄마가 제일 잘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들을 보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했다. 지훈아, 나는 너희들이 나를 걱정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어머니가 여전히 여기 자신의 집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을 때 요양원에 대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어머니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럼 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수지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엄마, 상처받았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어머니도 저희를 이해해 주셔야 해요. 우리는 바쁘고 지훈이는 늦게까지 일하니까 너도 아들 챙겨야 돼. 우리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항상 엄마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엄마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다. 나는 더 이상 자제할 수 없다. 수진 씨, 누구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입니까? 엄마에게 줄까? 아이들에게 줄까? 너희들이 여기로 이사온 이후로 나는 적응하려고 노력했고 너희들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도 나를 데려갈 생각을 할 정도로 엄마가 부담이 되니? 둘 다 침묵했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지훈의 눈빛과 수진의 당황스러움이 보였다. 하지만 저는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 결점은 아마도 오랫동안 논의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사는 긴장으로 끝났다. 그날 저녁 나는 창가에 홀로 앉아 마음이 어제어온 강남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녀에 대한 평생의 사랑과 희생이 경시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그들이 삶의 압력에 직면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인지 궁금하다. 어쨌든 저는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삶의 남은 의미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수진의 말과 지훈의 엉뚱한 침묵이 머릿속을 맴돈다. 늦은 저녁 집이 조용해지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지훈을 방으로 불렀다. 내 방의 작은 책상에 아들과 마주 앉아 옅은 노란색 불빛이 지훈의 피곤한 얼굴을 덮었다. 나는 가볍지만 단호하다. 지훈아, 솔직하게 대답해줘. 어머니를 양로원에 데려가는 것, 이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 정말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엄마를 위한 건 아니지, 그렇죠.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쥔다. 그의 얼버무리는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지만 나는 여전히 대답을 듣고 싶다. 결국 오랜 침묵 끝에 지훈은 마음에 큰 짐을 벗은 듯 노겁게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넌 정말 어쩔 수 없어. 저는 많은 돈을 빚졌어요, 엄마. 이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훈의 고백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말문이 막힌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 아파트는 제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일 뿐만 아니라 제 남편에 대한 기억과 어렵지만 행복한 육아 세월을 간직하고 있는 제 평생의 고현이기도 합니다. 믿고 맡긴 지훈에게 아이가 가족의 일부로 간직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이의 빚을 풀어주는 도구가 됐다. 지훈을 보면 아프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다. 얼마 빚졌니? 왜 이 정도야? 나는 목이 쉬어서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숙여 감히 나를 보지 못했다. 저는 약 20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야 했다. 저는 그럭저럭 노력했지만 이자율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제때 갚지 못하면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으니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성숙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내가 항상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할 줄은 몰랐다. 그러나 나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지훈은 처음부터 나에게 말하지 않고 내 신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택했다. 지훈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내 빚을 갚기 위해 내가 이 집을 잃는 것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나는 당신을 속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가족이 여기에 살면 용인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를 팔아서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제 통제 밖입니다. 라고 지훈은 목이 메어 말했다.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지훈이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낯설어졌어요. 화내야 할지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무거울 뿐이다. 엄마가 되어 아이의 어려움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집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곳을 잃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파트 전체가 신문처럼 조용했지만 머릿속에는 일련의 생각들이 맴돌았다. 내가 뭘 해야 돼? 지훈이를 돕는 건 내가 가진 모든 걸 희생해야 한다는 거야. 하지만 돕지 않으면 아이들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엄마가 될 것이다. 그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나는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몰라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다. 다음날 아침 햇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온 담을 비추었을 때 내 마음은 여전히 전날 밤처럼 어두웠다. 거실로 나와서 지훈이랑 수진이가 앉아서 뭐 상의하고 있는 걸 봤는데 그들은 나를 보자 멈칫했고 두 사람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찼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분노와 상처의 감정이 격하게 솟구쳤다. 나는 그들 앞에 서서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니? 이 아파트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 집이 아니라 아이들이 빚을 갚기 위한 물건일 뿐이다. 너희들은 나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이 아파트가 해결책이야? 믿을 수가 없어. 황급히 일어선 수진이 내게 다가오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엄마,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단지 온 가족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말고. 오해? 내가 끼어들자 말 한마디에 고통이 솟구쳤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데려가는 것이 가장 좋니? 너희들이 정말 엄마를 소중히 여긴다면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엄마를 속이는 거야? 수진이 내 어깨에 손을 얹어 안심시키려 할 때 나는 그녀를 힘껏 밀어냈다. 필요 없어. 충분해. 너희들은 나에게 충분히 상처를 줬다. 지훈은 이때 일어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죄송해요. 제가 틀렸지만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에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집 팔지 않고 다 해결하겠다고 약속할게. 지훈이 간청하는 것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하지만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저는 목소리를 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요. 사과만 할 일이 아니다. 엄마는 너희를 믿었지만 너희들은 그 믿음을 이용했다. 엄마가 점에서 이 아파트를 되찾기 위해 고소할 거야? 당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다. 지훈은 자신이 방금 들은 것을 믿지 않는 것처럼 아연실색했다. 이후 곧바로 집을 나와 남편이 믿었던 변호사인 박 씨를 찾아갔다. 그의 법률사무소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곳은 고층 건물들과 분주한 인파가 끊임없이 나에게 도전적인 전투에 돌입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박 씨는 열정과 프로로 나를 맞았다. 내가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정어린 표정을 지었다. 한부인, 저는 당신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양도는 만약 우리 다 그것이 자발적이거나 기만적인 요소가 없음을 증명한다면 여전히 역전될 수 있다.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나는 안도감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끼며 변호사 사무실을 떠났다. 나는 이 결정이 재산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동시에 저와 지훈이의 관계가 결코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공기가 무거워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지훈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지만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걸어갔다.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던 것은 상실감 때문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평생의 사랑과 희생이 다시금 오늘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무기력함 때문이었다. 그래도 결심을 했다. 이것은 단지 아파트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을 걸고 얻은 존엄성과 자유를 지키는 것이다.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는 더 이상 뒷길이 없어요. 그해 6월 법원은 공식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화창한 날이었지만 강남법정 밖으로 나오니 마음이 무거웠다. 승소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되찾아도 행복하거나 기쁘지 않다. 대신 공허함과 피로감이 감돈다. 지훈과 수진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깨졌고 그것이 어떤 판결보다 가슴을 아프게 했다. 많은 밤을 생각한 후 나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을 내렸다. 추억과 사랑의 상징이었던 아파트를 팔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부분적으로 강남의 중심 위치 덕분에 아파트가 예상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중요 기념품들을 모두 작은 상자에 담아 구입한 부산의 작은 해변가 집에 맡겼다. 나의 새 집은 해변에서 걸어서 몇 분 거리에 있는 작은 언덕 위에 있다. 매일 아침 나는 잔잔한 파도 소리와 짭짤한 바닷바람 냄새에 잠에서 깨어난다. 집은 크지 않지만 나는 충분히 아늑해서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 강남에서 돌보던 화분들은 지금 현관 앞에 놓여 있는데 그곳은 그들이 바다의 밝은 햇살을 받고 있는 곳이다. 나의 늙은 고양이 나비도 적응이 빠른 것 같다. 그는 보통 계단에 햇빛을 쬐고 누워있어 걱정할 것이 없다는 듯 안심이 드는 표정이었다. 나는 아파트 판매액의 대부분을 봉사활동에 쓰기로 결정했다. 저는 부산에 있는 어린이 보호소를 지지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짓는데 도움을 줍니다. 공동체를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느낌은 때때로 주는 것이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 보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평생을 나라를 떠난 적이 없다. 그래서 꿈만 같았던 유럽 여행을 예약했다. 그해 9월 저는 제 생애 첫 비행기에 탑승했고 기대와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를 오가는 여정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에펠탑 아래를 걸으며 토스카나에서 와인을 즐기고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화려한 건축물을 조용히 구경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인생은 항상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넓다는 것을 느낍니다. 부산에 돌아왔을 때 멀리 떨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포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강남 아파트, 지훈, 수진과의 갈등과 고통. 모든 것은 이제 과거일 뿐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탓하지 않고 대신 앞으로 나아가고 자유와 평온함으로 살 수 있는 내 삶을 건설하는 방법을 택했다. 매일 저녁 나는 현관에 앉아 거대한 바다를 바라보며 모든 풍랑에서 나 자신을 되찾아준 것에 대해 속으로 감사한다. 인생이 항상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감히 걸어가는 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산 하늘이 파랗고 백사장에서 바닷바람이 연분을 머금은 10월 초하루였다. 나는 현관 앞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가벼운 발소리를 듣고 다가왔다. 돌아보니 막내 아들 지산이 노란 국화꽃다발을 손에 들고 서 있었다. 그의 미소는 진심을 반짝였지만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눈빛은 머뭇거렸다. 엄마, 지산이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며 말을 열었다. 지난 시간 동안 엄마와 더 많이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제가 지훈이 형을 대신해서 어머니께도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머니를 상대할 만큼 용감하지는 않았다.
지상을 보니 마음이 놓이지만 무거웠다. 지상은 어려서부터 조용하고 말수가 적지만 매우 섬세한 아이였다. 가까이 살지 않아도 늘 관심을 갖고 꾸준히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오늘 아이로부터 사과를 들었을 때 저는 화나지 않았고 단지 우리 가족이 겪어야 했던 균열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지상의 손에서 꽃다발을 받았다. 나는 오랫동안 용서해왔다. 얘야. 하지만 있잖아. 용서가 잊어버리는 건 아니야. 일어난 일은 형제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소중한 교훈이다. 그것은 때때로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가르칩니다. 지상은 다소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함께 집 근처 바닷가로 갔다. 파도가 잔잔하게 해안을 때리고 물 위에 반사된 햇빛이 작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나와 지상은 거기 서서 잠시 침묵을 지키며 파도 소리를 들으며 얼굴 피부에 감미로운 바닷바람을 느꼈다. 엄마, 라고 지상이 갑자기 말했다. 저는 당신이 가족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신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상을 돌아보며 한마디 한마디의 성숙함을 느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자유와 평온의 느낌이 각 호흡에 배어들도록 했다. 맞아, 라고 나는 대답했고 시선은 광활한 바다를 향하고 있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가족을 사랑하는 한 방법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희생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니는 정말 원하는 삶을 살 것이다. 후회 없이, 구속 없이. 나는 눈물, 분노, 상처 등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은 내 삶의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고 일부는 이미 지났고 더 이상 내 발걸음을 붙잡지 않는다. 지산이는 나를 가볍게 포옹했고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와 간단하지만 따뜻한 식사를 준비했다. 그 순간 부산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가족과의 재연결에서 진정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식탁 옆에서 나는 속으로 인생은 긴 여정이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고 말했다.